세상에는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노원 새 모녀 살해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 이들을 통해 일어나는 묻지마 살인 사건은 먼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도 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이들은 우리 곁에서,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이자 직장 동료로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를 일인데요. 오늘은 이번에 대한민국 전역을 경악시킨 노원 새 모녀 살해 사건의 전말과 더불어 피의자이자 살인마 김태환의 심리와 과거 그를 알고 지냈던 이들의 증언, 또 이번 사건이 사이코패스 범죄로 치부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함께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오늘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혹하고 참담하기 그지없는 노원 새 모녀 살해 사건. 오늘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이번 사건의 전말을 가볍게 정리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모녀 가운데 큰딸 A씨가 플레이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출발했는데요. 우리는 흔히 온라인 게임상에서 대면 모임을 가지는 것을 정모라고 말합니다. A씨는 사건 전 온라인 게임의 단체 카톡방에서 몇몇 유저들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이 단체 대화방의 구성원들은 실제로 정모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피해자는 그 만남의 현장에서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김태현을 만나게 되었죠. 당시 모임에서 말다툼과 트러블을 일으킨 김태현은 모임 참석자들로부터 일제히 차단을 당하게 되었고, 이 차단한 사람 중에는 물론 피해자였던 A씨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난 1월부터 사건이 발생한 3월까지 김태현은 피해자를 끊임없이 스토킹하며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김태현은 일전 단톡방에서 올라온 피해자의 택배 사진을 뒤져 집 주소를 찾아냈고,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자택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사회 부적응자의 모습과 더불어 광적으로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A씨는 김태현을 피하기 위해 굳이 먼 길을 돌아서 집으로 귀가하는가 하면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피해자 A씨는 집 앞에서 8시간이 넘도록 기다리는 김태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김태현과의 광적인 스토킹은 사건 당일까지 지속되었죠. 그렇게 때는 2021년 3월 23일이 되었습니다. 김태현은 슈퍼에서 훔친 흉기를 챙겨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한 채로 A씨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되는데요. 17시 30분경 집에 있던 A씨의 여동생을 살해하고 5시간 후인 22시 30분경 귀가한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후, 그로부터 1시간 뒤 귀가한 A씨까지 살해함으로써 세 모녀 전체를 대상으로 범행을 끝마칩니다. 사건 당일 휴대전화로 급소,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 등을 검색했던 것을 보면 이 사건이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체포 전까지 세 모녀의 시신 옆에서 냉장고의 음식으로 끼니를 챙기고 집에 있는 술을 마시는 등 일반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에 있습니다. 체포된 3월 25일까지 장장 이틀간 머물면서 말이죠. 더 이상한 것은 김태현이 체포되기까지 자신의 목과 팔, 배 등의 흉기로 수차례 자해를 시도한 정황이었는데요. 도저히 일반적인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김태경 우석대 상담 심리학과 교수는 말했습니다. 스토커들에게 있어 상대방이 싫다고 의사표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범인은 특정 대상을 소유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그 대상이 자기 것이 될 때까지, 심지어 죽여서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것. 이들에게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이것은 사랑이 아닌 추악한 소유욕일 뿐이라고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은 긴밀한 사이 혹은 사랑하는 사이라는 발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상대 여성의 화가 나 살해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네가 날 안 받아줘 라는 자존심의 분노라는 건데요. 김태경 교수는 김태현의 자해 사유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벌을 주기 위한 심리였다거나 혹은 고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황상을 미루어 봤을 때 자신의 사냥감인 큰딸을 기다리며 마치 방해물을 제거하거나
분풀이를 하듯 여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경향을 가진 것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인 만큼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김태현이 사이코패스라는 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현이 사이코패스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한 또 다른 인물인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말했습니다. 계획살인으로 보이는 이번 사건이 집요한 망상과 피해 여성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희생시키겠다는 생각에서 기인했을 것이며 사건 이후 범행 장소에서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생존을 하는 감정의 흐름은 일반적인 범죄자의 패턴과는 다르고 이것이 바로 사이코패스적인 행동 방식에 가깝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를 식별할 수 있는 이들의 성향이나 특징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이코패스는 일반적으로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이러한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 중에서도 사이코패스는 지극히 극소수만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예로 교도소 수감자의 50%에서 80%가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들 중 단 15%만이 사이코패스라는 것이죠. 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일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2배에서 3배 가까이 더 자주 나타나며 크게 몇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요. 보통 15세 이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특성 중 3개 이상의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율을 따르지 않고 구속될 만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 둘, 개인의 이익이나 만족을 위해 거짓말, 가명사용 또는 사기 행동을 일삼는다. 셋, 충동적이고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넷, 싸움, 폭력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한다. 다섯,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무모함을 보인다. 여섯, 책임감이 결여되어 사회활동,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 일곱,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도 자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반사회적 장애자의 기본 조건은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15세 이전에 품행장애를 보인다는 것,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이 정신분열증 또는 조증사파 등 다른 정신질환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는 것 등이 있죠. 그렇다면 이 중에서 오직 15%만이 존재한다는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는 100명 중 1명꼴로 사이코패스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은 다른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과 달리 자신의 문제와 감정을 잘 숨기고 평소 주위 사람들로부터 얌전하거나 성실하다는 평가를 듣는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잠재되어 있던 이들의 기질은 끔찍한 범행을 통해서만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이코패스를 미리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이코패스들은 인지적 혹은 감정적 과제 수행에서 일반인들과는 다른 점을 보이는데 그 예로 이들은 심층적 언어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상황에 대한 감정 반응이 느리다는 것, 음식과 성, 돈에 관해 자주 얘기하고 말을 더듬거나 감정에 관한 단어를 사용하는 데 상당히 미숙하다고 하죠. 이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과 고통에는 매우 예민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없어 누구와도 정서적인 유대감을 맺지 못합니다. 이들은 과대망상증이 심한 한편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한가 하면 대단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성향을 가지는 한편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나타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들은 일반적으로 뇌 앞쪽에 위치한 전두엽의 기능이 정상인들보다 훨씬 떨어지고 공격적 성향을 억제하는 뇌 분비물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어려우며 사소한 일에 공격적인 성격을 보인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생물적, 유전적 요인에 사회 환경적 결핍이 더해지면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 사이코패스에 대한 효과적 심리치료가 없다는 것으로 오히려 심리치료를 받은 사이코패스들은 더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이들을 치료하기보다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스토킹을 당해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경찰의 경고 조치만이 존재하는 한국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또한 이들은 모욕감에 굉장히 취약한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영화 추격자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쇄살인범 지영민은 시종일관 무덤덤한 모습으로 범행을 해오다가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이자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말에 이성을 잃는 모습을 보인 바 있죠. 김태현에게 있어 자신의 자존심에 긁어진 스크래치는
아마 적지 않은 감정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김태원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과거 행적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지난 3월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신음소리를 녹음한 음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벌금형에 처해진 전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런 도착증적인 성향을 다르게 기억하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건데요. 지난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김태현이 일했던 전직 PC방 업주의 경우 여러 아르바이트생 중 유난히 애착이 많이 갔을 만큼 순진하고 성실했다고 김태현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신뢰했던 김태현이 현금을 수차례 훔친 사실을 알게 되어 크게 놀랐던 적이 있었고 때때로 상당히 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2016년 김태현의 군복무 당시 훈련소 시절 동기들은 김태현이 동기들의 속옷이나 활동복 같은 것을 훔쳐 자기가 가진 것을 더 많게 하려는 욕심이 있었다고 말했고 전 직장 상사나 동창들은 김태현이 평소 온순한 성격이었다가도 갑자기 분노를 표출하는 과격함을 보였던 것으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여겨볼 것은 오늘 다룬 새 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은 확실히 타인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검사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확실히 갑작스럽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나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강한 소유욕과 집착을 보이는 것은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의 결정적인 성격 결함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도 여러분의 주위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 중 존재하고 있을지 모를 사이코패스 이야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합당한 판결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상으로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